와,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판결문을 위조해서 의뢰인한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실화냐? 두 번째 시간 주제로 뭘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요. 정말 제가 이거 보고도 이거 실화야? 이렇게 육성으로 터져나오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서 의뢰인을 속였던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거 누구냐? 이래도 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정말 내부적으로도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사실 그 예전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했고, 그때도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기일을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안 갈 수가 있냐, 그리고 안 가서 패소해놓고 그걸 의뢰인한테 얘기도 안 해서 상고할 기회도 놓치게 만들 수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 변호사들도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이거는 버금가는 정말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인 것뿐만 이건 위법행위입니다. 이것까지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을 봤더니요, 판결문을 위조해서 의뢰인한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같은 변호사가 또 의혹이 터진 게요,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한테 공탁금이 필요하다면서 수백만 원씩 송금 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형사 문제입니다. 이거는 판결문이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위조인데다가 이렇게 공탁금 할 거다라고 속여서 돈 받아가지고 공탁금 안 하고 뭐예요? 사기죠 이게. 야,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게 지금 기사를 봤더니 서울변호사협회가 성실의무 위반 관련해서 징계 개시 신청했고 대한변협에서 조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A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결문 위조는 어머니 공문서 위조라는 형사 범죄입니다. 형사 범죄예요. 이걸 어떻게 저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윤리에 있어서도 본인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가 된 것일 텐데,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있을 의뢰인을 속일 생각을 하는지 저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변호사들이 모든 전문직 중에서 그 소득 수준이 제일 하위권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배고픈 변호사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만큼 법을 잘 알고 그런 변호사가 정말 그 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다, 정말 이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가 치열하긴 하죠. 아무리 그런데 치열하다고 해도 사건을 하기로 했으면 그 사건에 충실해야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변호사들이 돈 많이 못 벌고 수임이 어렵고 현실이 짠내 난다, 눈물 난다 라고 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그분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금 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선임을 하실 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공탁금으로 얼마 공탁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관련 서류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변호사니까 믿고 그냥 돈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거는 변명의 여지 없이 100% 그 변호사의 잘못이기는 한데요, 우리 의뢰인분들 변호사 선임하실 때 굉장히 목도 내시잖아요. 몇백만 원씩 수임료 내시고 또 결과 좋으면 성공보수도 주시고 하는데, 그만큼의 서비스를 저는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공탁금 낸 거 어떻게 처리가 됐냐, 그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자소송에 들어가면 사건 번호랑 당사자 이름 치면 사건 진행 어떻게 되는지 승패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변호사로서 자기 담당 변호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이런 거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부끄러움이 저의 몫이죠? 그게 굉장히 이제 속상하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들도 이런 것들 좀 당당하게 요구도 하시고 사건 진행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정말 이거 아니지 않아?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법무법인이라든가 뭐 여러 명이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라든가 이런 펌에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데요. 일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법인에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담당 변호사 누구 이렇게 해서 법인 소속 변호사들 이름을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임계만 넣으면 그 소속 변호사들 이름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사건을 수임하는 담당 변호사는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겠죠. 뭐 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제가 지방에 내려가는 사건이었어요. 갔는데 지방의 모 법무법인이었는데, 제가 사건하러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서 들어오고 그때마다 변호사 선임계가 계속 새롭게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들어온 변호사가 마치 복대리하러 들어온 변호사처럼 판사님이 이거 입증 계획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변론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그러면 그 담당 변호사가 새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선임계 뭐 기일 며칠 전에 제출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좀 준비를 해서 오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달에 갔는데 또 다른 변호사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의뢰인이 아는 것이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약간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 사건은 그런 전략적인 지연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유리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상대방도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기일이 공전되는 거예요. 공전된다는 건 뭐냐면 아무 소득 없이 끝난다는 거. 그래서 재판장님도 그때 엄하게 이런 식으로 담당 변호사 자꾸 바뀌는 게 법인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인수인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인데, 보통 재판에 의뢰인들 출석 안 하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민사사건 막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의뢰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런 식으로 담당 변호사가 여러 번 바뀌어서 들어오는 사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저도 짜증나거든요. 사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의뢰인은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계속 기일이 그냥 반복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일이 한 달에 한 번 잡히니까 이게 2달, 3달 길어지는 건 진짜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뭐 무조건 회사 크고 무조건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 담당해준다 그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소개를 받아서 갔다고 하더라도요, 그 소개받은 변호사가 상담만 하고 실제 사건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사람이 내 담당 변호사가 맞는지, 그걸 수임하시기 전에 누가 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 줄 건지를 저는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뭐 처음부터 수임할 때부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 위조할 변호사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의뢰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같은 변호사로서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변호사들도 좀 약간 악성 의뢰인들 만나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뢰인분들도 자기랑 합이 잘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열심히 싸워서 지든 이기든 그 소송이나 싸움의 과정 자체에 후회한 점 안 남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상담을 하실 때 상담비 아끼지 마시고요. 그 변호사 충분히 상담을 해보세요. 어차피 많은 변호사들이 상담하고 수임을 하게 되면 그 상담료만큼 공제해주는 사무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비 진짜 아끼지 마세요. 내가 이 상담비 지금 몇십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정말 나랑 결이 안 맞는 변호사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변호사도 변호사대로 힘들고 의뢰인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 운 나쁘게 불성실한 변호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된다고 이거 진짜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건 진행하시는 분인지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내 사건 담당해 주시는 거 뭐 재판을 매번 들어가진 않아도 계속 사건 들여다봐 주시고 저랑 소통 잘 되시냐고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굿파트너 같은 좋은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영상들에 보면 소통의 중요성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알파 변호사였습니다.